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이재명 대표 부부가 오늘 나란히 각각의 법정에 섰습니다. 김혜경 씨는 법카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을 한 건데요. 재판 관련 속보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을 44일 앞두고 여야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비명 학살에 이어서 이른바 아첨 공천으로 논란이 커졌고요. 국민의힘도 현역 불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짚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나란히 또 각각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 두 번째로 출석한 겁니다. 온 총선을 44일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부부의 이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또 한 번 진통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두 사람의 오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앞서 법인카드로 식사 결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국민으로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군사 독재 정권도 야당 대표 부부를 나란히 법정에 세우는 무도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 대표 부부 탄압을 최병무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부부가 나란히 각각 법정에 출두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뭐 나란히라고 하니까 이제 같은 법정에 출석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서울 중앙지법이고요, 김혜경 씨는 수원지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법원에 출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건도 각각 다른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계속 늦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뭐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미 끝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어떤 일종의 재판 지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공범관계, 그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와의 공범관계였는데 그거를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첫 재판이 이렇게 늦게 돼 있는 건데, 예.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뭐 이 각각의 재판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일찍 끝났어야 할 건인데 너무 늦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예. 그래서 자꾸 뭐 지체된 정의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좀 법원이 그 신속하게 가려주고, 뭐 그래서 만약에 뭐 무죄라면 뭐 정치활동 하는데 이 굴레를 좀 벗겨줘야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빨리 단죄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일반 유권자들한테도 총선 44일 남겨둔 상태에서 좀 뭐 이렇게 투명하게 그 내놓고서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훈 변호사님,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 대표가 지금 연달아서 재판에 이렇게 출석해야 되는 그 리스크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매우 크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재판을 다니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비춰지고 특히나 양당 당대표의 행보가 계속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선거 지원 활동, 오늘도 지금 원주를 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지방을 다니는 한동훈 위원장과 계속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그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비교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재판의 진행 상황도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그 위증교사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압박감을 느껴서 위증을 하게 됐다, 이런 예.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갈수록 이 사법 리스크는 총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먼저 김혜경 씨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이요, 김혜경 씨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통은
신변 보호 요청이라고 하면 증인이나 피해자가 하기 마련인데 이 김 씨는 피고인인데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물론 이제 김 씨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 해서 오늘 비공개로 출석한 건 아니에요.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저 요청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신변보호 요청은 사실 지난번 1월 초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피습을 당하는 그런 뭐 사건도 있었고요. 네. 정치적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혜경 씨가 어쨌든 첫 재판을 나왔습니다. 이번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물론 민주당에서는 10만 원 갖고 무슨 이게 큰 거냐 이렇게 총선 앞두고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벌어진 시기가 2021년 8월이잖아요.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참 달아오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혜경 씨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그 수행원들에게 어쨌든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 아니 심부름했던 수행했던 배모 씨가 그 카드를 결제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이 지금 기소가 돼 있어 재판을 받고 있고 유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자인 김혜경 씨가 남편을 돕고 하는 배우자가 거기에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배모 씨가 그럼 단독으로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만난 섭외에서부터 결제까지? 저는 그거는 조금 누가 유추해 보더라도 그거는 상식선에서 맞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금액의 과다를 따진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항변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이거는 선거, 말하자면 당내 민주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엄격히 들여다봐야겠다 그러면 예.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시비 삼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여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을 때인 지난 2021년에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 여러 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혜경 씨 측은 오늘 너무 황당한 기소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기부행위 행위자에 있어서도 여기 김혜경 여사 이름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 해서 김혜경 여사 이름이 빠질 정도였었습니다. 아무리 정치검찰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법원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도 많이 나와서 김혜경 씨를 응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배상호가 신변보호 요청은 혹시 왜 하셨던 건가요? 앞으로 재판에 최창희 교수님, 예. 어떻습니까? 김혜경 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일단 선거 앞두고 이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기소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면서 배 씨가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난 다음에 정지가 돼 왔던 게 이제 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공교롭게 이제 선거 앞두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됐는데 네. 아마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공교롭게 이 무슨 10만 원밖에 안 되는 식사 제공인데 이거를 꼭 기소해야 되느냐, 뭐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야당적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팩트가 존재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이야 법원이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무슨 정치 검찰이라고 선거 앞두고 기소했다고 정치 검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관점을 달리하면은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서 또 기소 안 하는 것도 정치 검찰일 수 있죠. 네.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검찰로서는 있는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공소시효가 계속 정지돼 왔던 거니까 이 부분을 변호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 명분은 좀 약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김혜경 씨 측과 그리고 검찰 측의 그런 주장의 주요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오늘요, 김혜경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를 경험했고 선거법의 엄중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그런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검찰은 피고인은 이 경선 일정 과정에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모임을 하고 식대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법인카드로 지불하는 그런 기부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김혜경 씨가 자신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던 그런 공무원 배 씨에게 마련토록 한 걸로 배 씨와 공모를 해서 기부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대변인을 지내신 김진욱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사건이 21년도 8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경기도 공무원을 했다는 배모 씨가 기소돼서 1심, 2심 재판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리고 선고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난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에서 김혜경 여사와의 공모사실 관계를 확인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검찰의 마지막 늦장 기소가 정치적 검찰의 기소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미 재판이 시작이 됐으니 이제 뭐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선거를 총선을 40여일 정도 앞두고 그 야당 대표의 부부를 이게 뭐 법원에 세워서 망신을 줘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판단이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영훈 변호사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민주당 주장입니다. 저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김혜경 씨가 이 시점에 기소가 된 것은 일단 공범인 배모 씨가 먼저 기소가 되고 재판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공소시효가 그동안에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모 씨의 2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2심 선고가 있고 그날 바로 기소를 한 거고 실제로 배모 씨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소를 안 했으면은 상고 포기하고 당일에 바로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다음에 공판기일은 법원이 잡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이 시점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법원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죠. 재판부는 원래 재판 요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모든 요일에 다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지법재판부 또 수원지법재판부가 지금 우연하게 다 재판 요일이 월요일인 재판부에 배당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점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고 네. 선거법 사건은 원래도 6개월 이내에 1심을 끝내도록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심리를 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공판기일도 빨리 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김혜경 씨 측은 4월 중순, 그러니까 4월 총선 이후에 재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김혜경 씨 측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공익신고자인 조명현 씨가요. 김혜경 씨는 이 결제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당 결제와 관련해서 과거 배 씨와 또 이 공익신고자인 조명현 씨의 대화 내용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수행하는 민원으로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용약권 그걸로 너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 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람이 거.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정리. 밥을 먹고 나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알아서 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도 가지 않은 얘기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만약에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확인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이고 정확하게 배모 씨랑 같이 공모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이제 법조인이 이제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보는데요. 배 씨 재판부, 배 씨의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경선에 도움을 받기 위한 후보 배우자의 사적인 자리인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기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배 씨 1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 이게 김혜경 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독립재판부로 봐야 됩니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단은 우리가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요. 그것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에 김혜경 씨 사건에서 배 씨가 다시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김혜경 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들과 가지는 사적인 자리인데 거기에 어쨌든 법인카드를 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실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또 김혜경 씨는 누가 음식값을 냈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원래 누군가로부터 얻어먹기로 되어 있었다는 건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그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저는 거기에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검찰은 이 배 씨와 배모 씨와 김혜경 씨는 공범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 씨의 재판을 보고 나서 김 씨의 그 기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따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검찰은 지금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김혜경 여사는 본인이 그 자리에 갔던 건 사실이지만 이 금액을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특히 경기도의 법인카드가 거기 동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이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내지 않는 한 이것은 각자가 각자의 생각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1년 반 이상 그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증거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없기 때문에 그때 그 결제했던 10만 4천 원에 대해서만 지금 이거 기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같은 이런 잣대를 검찰이 댄다면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신 우리 영부인이신 김 여사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경우에도 많은 그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건에 대해서는 기소는 둘째치고 수사조차도 안 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좀 접근한다면 그럼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민주당에서 이제 김혜경 씨의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이제 김혜경 씨 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김진욱 대변인, 제가 정확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날 음식값은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누가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본인이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배 씨가 그러면 개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주장인가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재판 과정을 정확하게 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서 특히 법인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라고 김혜경 여사는 배모 씨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지. 얘기를 배 씨에게 이 우리의 모임의 음식값을 결제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결제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관계. 아니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결제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했겠죠. 근데 그것을 수행원이 했는지 수행을 했던 배모 씨가 했는지 본인은 하지 않았는데 그 본인이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워낙에 선거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접대할 의지도 또 받아먹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김혜경 씨는 본인이 결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걸 했어야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불찰을 인정했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사과했고요. 근데 지금처럼 본인이 사전에 공모관계라는 것은 내가 오늘 이런 자리를 가니 오늘 결제를 당신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하시오라고 서로 얘기가 주고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공모관계라는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공모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소 사실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팩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 부부는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김혜경 씨의 사적 모임 그 자리에 밥값을 계산했다는 그 배 씨가
법카를 사용한 여부에 대해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배모 사무관은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 유세를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남편의 정치 활동을 지지를 해왔죠. 과거 두 사람이 함께했던 모습도 저희가 잠시 준비했습니다. 여사님 어디 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보. 여보. 여기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놓쳐가지고 엄청 불안한데. 사실 제가 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싶답니다. 자꾸 후보 교체하자 이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싸움 나요. 최 의원님, 저희가 계속 지금 이 흐름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김혜경 씨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거법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그런 위반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김혜경 씨 측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네. 김진석 대변인께 제가 계속 여쭤봤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이 김혜경 씨는 결국 김 대변인님 말씀처럼 본인 밥값은 본인이 계산하고 나왔어야지 이 지금 논리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산하고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이제 접대한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그 나머지 3명은 그러면 누가 그 밥값을 지불하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 쪽에서 접대를 했으면 그게 기부행위가 되는 겁니다. 선거법상 금지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냥 본인은 나왔다. 그러면 아무도 결제 안 했다? 그건 얘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가 그 배모 씨한테 이거 결제해라라고 지시를 저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배모 씨의 경우는 김혜경 씨를 그 장소 한 번만 따라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행원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 수행원이 카드 들고 다니면서 계속 계산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그렇게 계산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 가지고서 그러면 공범이 아니다? 이걸 인정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고 아마 재판부 이번에 이제 김혜경 여사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그동안의 그 전체적인 흐름 관계에서 봐야죠. 왜냐하면 김혜경 여사의 모든 심지어는 가정사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배모 씨가 지원을 해주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쭉 그 배모 씨 공소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김혜경 여사와 배 씨와의 관계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공범관계로 아마 법원에 제출이 됐을 텐데 그것만 봐도 그냥 김혜경 여사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거기에 수많은 사실관계들이 들어가 있다. 아마 그거를 판사도 외면하기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지금 배 씨는 아마 상고를 포기했죠. 이번 혐의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또 김혜경 씨는 초밥이나 이런 법카를 또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기소될 그런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법카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지금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 부분만 한정돼서 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트랙으로 그다음에 그동안 사적으로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에 들어갔던 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그런 의혹. 그러니까 바로 경기도의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이른바 배임 혐의가 적용돼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지금 배 씨에게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법인카드 사용과 이 대표 관련한 모든 그 비용의 지불에 대해서 정말 이거 딱 하나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배 씨가 넘치는 충성심하고 아주 무제한적 재량권을 법인카드에 쓴 걸 갖고 있었다는 그 논리밖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도 아까 송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범으로 나와서 진술할 배 씨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가족의 이 법카 유용 의혹 꽤 오래전부터 뼈아프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생활 내내 가족에게 법카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예비 후보자가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들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 둘째로는 과거의 명절 제사상도 이 공금 법카로 하셨던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물을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거든요.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최창렬 교수님, 법카 유용 의혹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뭐 그런 10만 원 갖고 그러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른 혐의들보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이런 뭐 권력형 비리 의혹보다 이 국민 정서에 조금 더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 법리적으로 말고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2021년도에 이제 그 접대 여부의 문제인데 지금 선거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앵커 말씀처럼 지금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긴 안 되죠. 사실 범죄로 따지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부분이 지금 뭐 선거 앞두고 기소를 했다고 해가지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큰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 뭐 이게 오래 이끌어온 그런 혐의들이기 때문에 이번 뭐 총선 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 유권자들에게 피로감도 좀 있어요. 이 뭐 대접한 거 10만 원 가지고 계속 김혜경 여사 기소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둔감해진 거죠. 유권자들이 워낙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우리 정치판에 많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게 워낙 갈래가 많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도 없을 것 같고 피곤감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보다 한 30분 정도 뒤에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부인도 오늘 재판을 받는데 하실 말씀 없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공동 피고인이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직접 신문하시나요? 송 변호사님. 내일도 이재명 대표 대장동 그리고 백현동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지금 저희 마포갑 다시 한번 자막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공천 발표됐는데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이 지금 컷오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지금 자신은 사법 리스크를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이 그래서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이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대장동, 백현동, 또 위증교사 뭐 등등등 지금 다양한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혐의 죄명 중에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웅래 의원으로서는 왜 나만 컷오프 되어야 하느냐. 그 당대표는 그럼 뭐냐 이런 부분에서 수긍을 할 수가 없고 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 설득하고 설복할 수 있는 리더십의 실종 이거는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심각하게 존재하는 한 누구도 컷오프가 되면은 쉽사리 승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분당갑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천했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빅매치를 하게 됐다. 이런 저희가 자막 속보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민주당에 지금 발표한 이번 공천 결과는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재판 얘기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 그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 이 공동 피고인인 김진성 씨는 오전에 심리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후에 이렇게 따로 떼어서 심리를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김진성 씨가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재명 대표를 좀 법정에서 퇴정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오늘 김진성 씨 얘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김진성 씨가 뭐라고 했냐면 유력 대선 후보가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와서 위증을 요구해서 중압감과 그리고 압박감에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습니까? 위계에 의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제한. 그러니까 뭐 영화 유명한 대사입니다만로 권력이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처럼 정말 어떤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단 한마디 했을 때 그때 느끼는 중압감과 부담감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상상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성남시장에 저는 운전기사였던 분한테 이렇게까지 정말 그 부탁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이제 표현하는 위기에 의한 관계가 전 성립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예. 특히나 김진성 씨가 그렇게 느낀 중압감을 지김에 와서는 이제 이 배신감까지 토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이 참으로 앞으로 험난하고 실체적 진실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재판에서요. 김진성 씨와 나는 뭐 위증을 요구하고 받고 그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오늘 김 씨가 이재명 대표의 그 말에 서운하고 놀랐다 이러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최 의원님. 네.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씨가 좀 오버랩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유동규 씨가 이제 성남시의 넘버 3다 하는 그 언론 매체들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나 여러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그 뭐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지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측근임을 부인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유동규 씨가 이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고요.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김진성 씨의 문제도 사실은 김진성 씨가 그 지난 2018년 그 위증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경기도지사로부터 이런저런 그 요구사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문자 메시지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애증관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김진성 씨와. 근데 그동안 오간 문자 메시지나 그 김진성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애증관계가 아니고 일관되게 김진성 씨가 이재명 그 대표를 지지해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다 종합해 봐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진술을 해야 될 내용 같은 걸 보내준 적이 있어요. 김진성 씨한테. 맞아요. 그런 것도 지금 다 있고 또 그다음에 요구하는 그것도 그 휴대전화에 녹음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뭐 요구하지 않았다 또는 김진성 씨와 뭐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주변에 너무나 많은 증거가 그런 것들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저는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이 김진성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재판 과정에서 좀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에 반론성으로 제기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그런 문자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김진성 씨가 힘내세요 형님 이렇게 얘기 보내면 이재명 대표가 감사합니다라고 보내고요. 또 다음이요.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낙선했을 때 뭐 이 김진성 씨가 먼저 예비 대통령님께 이러면서 다음을 모색하자라고 보내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웃음 이모티콘을 보내는 그런 관계다.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오늘 이 두 사람의 관계라면서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송영원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저는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빨리 결론에 이를 걸로 봅니다. 우리 최병묵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그 기각 사유에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그 피의자의 그 방어를 충분히 방어권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 그렇게 쓸 때는 상당한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소명된다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김진성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해서 위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중압감 등등을 느껴서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을 한 것이냐라고 검찰이 질문하니까
본인이 그거 맞다고 긍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녹음 파일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 씨한테 위증을 교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들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먼저 결론이 날 사건으로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겐 불리한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증거가 있냐면 김진성 씨가 오늘 또 이렇게 증언했답니다. 이재명 측과 합을 맞췄다, 위증에 대한 합을 맞췄다는 그런 검찰 주장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나갈 때 정진상 전 실장한테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라는 문자도 보냈다. 이게 또 증거로 또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대표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어떤 객관적인 상황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 문자 메시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기보다는 평상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관계가 남다르게 돈독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황적 증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라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들만 잘 판단해서 보면은 이 사건들이 아까 좀 전에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많이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에서요. 나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시킨 적이 없다. 김진성 씨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법정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 간의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재판에서 공개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대변인이 말씀처럼 재판이 어떻게 경과가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컷오프하자 곧바로 탈당을 한 이수진 의원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안 갖추시는구나. 제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진짜 앞장서서 도왔는데 네. 이런 순간에 저한테 합리적인 말씀도 안 하신 채로 저를 내치고 자기는 나 몰라라고 남 핑계만 대고 하시는 게 정말 배신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저한테만 이랬을까요? 정말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너무 배신감이 큽니다. 이렇게 배신감을 드러낸 이수진 의원요. 이른바 개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한테 나 공격받았다면서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쭉 공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험악한 내용들이 더 많았는데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 의원님 응원 많이 했습니다. 이성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나를 패대기 쳤는데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재명 전 비서실장의 유서 얘기 이렇게 또 캡처해서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병모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또 이수진 의원 간의 그런 공방까지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저 댓글에 달리는 것들은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로 댓글을 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이수진 의원이 저런 걸 공개하는 의도는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본인이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 신뢰도를 저는 많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아니, 정말 본인이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그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 탈락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는 걸 보면 더군다나 그걸 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내가 이런 여러 가지의 악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에도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그 여러 가지 뭐 수박이네 뭐네 하는 그런 공격을 받는 당내 의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수진 의원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수진 의원 얘기 중에 뭐 일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 공천 탈락한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한 반쯤은 저는 절감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수진 의원이 뭐 공천 컷오프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진정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수진 의원이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솔직한 심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들어보시죠. 민주당이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 한 분을 위해서 있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도부가 저를 내쫓은 건데 그걸 거꾸로 막 이렇게 그 어거지를 씌우면서 거꾸로 모함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해서 자살을 하는구나. 사람들을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범죄 행위예요. 이재명 대표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진짜. 에? 최수영 평론가님. 네, 네. 이러니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극단 선택을 했겠구나.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의 그런 독설, 이게 평가 이런 것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지금 보면은 독설 수위로 보면은 여야할 것 없이 지금 넘버원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독설 수위는 지금 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왜 그럼 철험의 소속일 때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결사옹위하다가 공천 못 받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폭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난하느냐라고 이제 지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이수진 의원의 저는 태도와 그런 어떤 자세라고 보고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정말 정말 극단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은 유동규 씨나 김진성 씨처럼 돌아서 가지고 다시 그 진실의 일단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주변의 분들을 놓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탄고토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효용성이 다하면은 그게 뭐 내 아주 정말 찐 호위무사가 아닌 이상 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은 불리해지면은 바로 꼬리 자르기 하듯이 하면서 그 사람은 나하고 일면 관계도 없고 그건 그 사람이 판단했을 뿐이고 저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는 주변 인간 관리, 사람 관리라는 것이 언제나 보면은 이해관계가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와 또 어떤 뭐 사람에 대한 효용 가치가 나가면은 그다음에 좀 가혹하게 내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이제까지의 어떤 이재명 대표 주변의 문화들을 이끌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수진 의원의 친정 때리기, 이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갈 그런 폭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 검증위원장이자 소위 818호 밀실공천의 멤버로 지목됐던 친명계 김병기 의원이요.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 의혹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컷오프를 시켰는데 우리를 컷오프 시킨 분은 정작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증거를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게 본선에서 터질 위험성도 있고 생각 끝에 고심을 하고 그거를 당대표실로 보냈죠. 근데 그게 당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으로 갔다가 다시 검증위로 갔어요. 검증위원장에 대한 검증을 검증위원회가 했다고요? 예. 어떤 비리가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어찌됐든 줬다는 사람이 진술서를 써왔으니 제 입장에서 법관 출신이 신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또 공간이 간사잖아. 진짜 어이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거예요.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비리가 많은데 그걸 감춰버리고. 이수진 의원의 폭로,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 김병기 의원이 총선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6개월 뒤에 그걸 돌려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대변인님,
이거 제가 보기에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같아서요. 민주당이 지금 각종 돈봉투 그 사건에 휩싸여 있는 와중에 신명계로 꼽히는 이 김병기 의원까지, 그리고 이 사람은 공천 지금 책임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까지 내부 폭로에 직면한 그런 상황인데, 김병기 의원이 조금 전에 이수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형사 고소했는데 당은 어떻습니까? 이수진 의원이 그 가진 자료 이거 공개를 하면 당 차원에서 이거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수진 의원께서 본인의 억울함을, 공천의 이 공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진정성 있겠냐고 하시는 이 패널님들의 말씀과 저는 진짜 괴를 같이 합니다. 지금 그 이수진 의원께서 그 제기하시는 의혹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네. 특히 뭐 당사자이신 김병기 의원께서는 형사 고소까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건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 상황들은 정확히 그 확인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수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술서를 써왔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것이 명백한 증거로 작용이 됐다면 그때 말씀하셨을 때 당의 윤리감찰단에서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선거를 임박하고 특히 공천 관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것이 과연 진짜 의혹인지 아니면 음해성, 비방성 그 문제 제기인지에 대해서는 당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를 참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이 그때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공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음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이게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때 문제 제기를 한 상태에서 당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공천에서 탈락이 되니, 배제가 되니 이것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은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납득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글쎄,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진술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본인이 공천 탈락이 됐다라고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거는 사실은 그 진술서라는 걸 써왔어요. 써왔고 그게 2장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주었다가 6개월 뒤에 돌려받았다.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으면 이게 수사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냐 아니냐는 건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오히려 이수진 의원은 이 문제점을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다만 당에서는 아니 선거 지금 한 40여일 남았는데 이런 그 비위 제보를 지금 당에다가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고 정무적으로 이걸 묵살했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그 당에 제출했다는 그 진술서 2장,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한번 갖다가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아무런 구체성이 없는 음해성 진술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네. 자,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전제는 이수진 의원이 어떤 2장짜리를 당 대표실에 전달했고 당 대표실도 그게 받았다. 근데 그게 살펴보니까 그게 뭐 그 정도 심각한 내용은 아니더라라는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 대표실은 그런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문건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한쪽에서 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이수진 의원이 지금 공천 탈락해서 배신감, 분노에서 얘기를 막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쭉 지켜보면서 이거 이따 김병기 의원이 또 고소를 했으니까 이것도 법으로 또 판단될 문제예요. 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는 얘기들이고. 근데 저는 뭐 딴 분이 다 얘기했으니까 좀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정치가 이렇게까지 된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수진 의원이 왜 진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이수진 의원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옹호를 많이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공천 탈락, 결국 공천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이 정치라는 게 물론 현실적인 측면이 대단히 강한 영역이고, 공천이라는 건 더욱더 사활적이라 하더라도 정치가 이쯤 되면 말이죠, 이건 완전 막가파 정치예요. 예. 폭로 정치죠, 완전히 폭로 정치. 이거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왜 이제 얘기합니까?
영세 판사까지 했던 사람이. 그리고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키냐고요. 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찬반 이런 거 다 떠나서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고 도대체 민주당은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를 볼 거 아니에요. 중도층들이 볼 때. 이걸 왜 자꾸 이렇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쳤습니까? 폭로 정치에다 우리 정치 자화상이고 김병기 의원도 한 말 보십시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순신 의원이 개입니까? 예. 전 진짜 이렇게들 하니 그러니까 전부 그냥 할 것 없이 싸잡아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딴 분이 다 얘기했으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예. 우리 최창렬 교수님의 따끔한 충고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이요. 뭐 아시다시피 판사 출신이죠. 총선 국면에서 이런 폭로를 하면 당연히 법적 공방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건은 일단 진행되는 거 한번 보고요. 이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직접 겨냥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백현동 판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분석한 거에 대해서 당원분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고 그 재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관들이 하는 거고 제가 뭐 누굴 위해서 뭘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저도 그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믿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제가 그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법원에 있는 법관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볼 거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위험을 알린 거죠. 왜냐면 이 공범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각의 옆에 재판부도 똑같거든요. 아무리 뭐 마음이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변호사들까지 다 알아보고 다 그런 사람이야. 진짜. 네. 영장 심리하러 갔을 때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주고 그런 사람인데 판결을 보고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 심정이에요, 포기. 그리고 또 이 탈당 선언문에 제가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 이분도 역시 변호사 출신인데 이수진 의원이 맞는 말하는 거 처음 본다 이러면서 가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수진 의원이 맞는 말하는 걸 처음 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더니 드디어 진실과 양심의 시간이 왔습니다. 공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억눌러 왔던 양심이 드디어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천 탈락은 국회의원의 지위는 상실시킬지 모르지만 부끄럽지 않은 여생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백현동 사건 김인섭 씨 판결문 저도 봤는데요. 그 이수진 의원이 지금 공천 탈락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메신저가 손상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이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서의 판단력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요. 일단 그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어떻게 특수관계를 형성해 왔는지가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알게 되기 시작해서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을 때 이 김인섭이라는 분이 선대 본부장을 맡았고 2008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중원에 출마했다가 그때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김인섭이라고 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성남 분당갑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분당갑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어떤 선거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어떻게 수의계약이 돼서 매각이 됐고 100% 임대아파트를 하기로 했다가 어떻게 10%로 바뀌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어떻게 빠지게 됐고 이것도 판결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선 수지에서 핵심이 되는 알선의 내용이니까요. 그런 거를 이수진 의원이 다 읽어봤을 거고 법률가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구나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물론 그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로비를 받았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현동 그 부지 자체가 어떻게 해서 사업이 비정상적인 청탁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인 것만은 맞죠. 이수진 의원이 자신이 컷오프 되고 나서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메신저에 손상이 갔다 이렇게 지금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인 조상호 변호사도요. 이 메신저 공격에 나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여보세요, 이수진 의원님. 그 의원님이 컷오프 된 건 바로 그 아무 말 대잔치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조 변호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잘생겼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왜 웃냐고요? 제 질문이 웃깁니까?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이고. 조상호 변호사,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 변호인입니다. 이분이 가세를 했는데 그동안 상임위에서 기행에 가까운 그런 질의를 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술 마시고 질의하느냐라는 비아냥까지 듣던 분이다. 이게 조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정말 그 폭로전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내전이 전쟁보다 더 잔혹하다. 그 얘기가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 외부의 전선에 있는 전쟁보다 더 그게 잔혹하고 치열한 법 같습니다. 근데 전 말씀 그대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무력화시키거나 형해화시키기 위해서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메신저의 신뢰 상태가 신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말은 전혀 이게 말하자면은 전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공격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선 저는 물론 이수진 의원의 그때 별명이 뭐 사자성어로 음주질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도 우리 송 변호사의 말씀처럼 정말 법관적 판단력까지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메시지를 부인하려고 해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기각되고 단식하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테러를 당하면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그다음에 공천 여부만 자꾸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오히려 이수진 의원의 이 발언 하나로 저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총선 국면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제 물리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 같고요. 이 점에서 이수진 의원에 대한 공격의 어떤 그런 그 강도가 더 민주당에서 세진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이수진 의원은 지금 기울어져가는 배에서 계속 지금 화력을 난사하기 때문에 안에서 엄호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김진석 대변인님께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수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너무 과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께서 만약에 저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진작 당 내에서 뭐 본인의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고 그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당 내에서 이 문제들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이수진 의원의 발언을 아무 말 대잔치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단초를 스스로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친명계인 조상호 변호사의 이 말을 들은 민주당 인사들은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냐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로 드러났던 김의겸 의원이 제일 먼저 저는 떠오르고요. 여러분이 떠오르는데 그 막말 논란, 설화에 휩싸였던 그런 친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 의장한테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GS 주지라고 욕설 쓴 거 논의도 안 하셨잖아요. 본인이 또 그 해명을 했고요. 그게 이제 굿과 보너스 뭐 이런 뜻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조금 억지스럽다 이런 얘기가 더 많긴 했어요. 해명이. 예. 우리가 지금 현직 대통령 함부로 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용건석, 이 나쁜 XX, 우리 용건석은 마음껏 욕해도 됩니다. 어디 가서든 신나게 욕해도 됩니다. 최병호 의원님. 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하시죠. 친명계 의원들과는 다르게 비명계 현역 지역은 대부분 경선지로 지정이 됐는데 보시면 막말 논란, 그동안 막말 설화 논란이 있었던 친명 의원들도 단수 공천을 모두 받았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부하들을 다 죽이고라는 표현을 썼다가 유감 표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욕설이죠. 욕설인데 저거를 영문을 저렇게 해가지고 또 좀 이해를 못할 그런 또 해명을 하셨던 분이고 김용민 의원이나 뭐 문정복 의원도 저런 설화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막말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고 봐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들인데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분들에 대한 저런 막말이냐 아니냐라는 평가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민주당의 기준으로 보면 저런 식의 얘기가 별로 막말이다 이런 판단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단수 공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 약간의 중도층이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런 것들은 다 막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막말에 대해서 뭐 감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의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뭐 총선이라는 것이 결국 공천은 이제 그 일반 그 유권자들한테 파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지금 유권자들한테 이거 사가세요라고 지금 그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결국 유권자가 판단하는 문제죠. 그러나 저런 식의 공천이라는 것이 과연 일반 유권자, 특히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엔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혁신당의 조홍천 의원은요, 이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를 두고 어정쩡한 친명을 쳐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수진 의원 저렇게 된 걸 보고 어정쩡한 친명을 쳐내가지고 좀 눈속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처음에 받았어요. 어영비용 이재명 옹호하는데 그냥 긴 줄 따라가서는 이제는 단수 공천이나 안정적인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 즉 적어도 이재명을 보위하겠다고 하는 총폭탄이 되어야지 그걸 자체하고 찐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단수 공천 받는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수진 의원인 것 같습니다. 최창희 교수님.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했기 때문에 컷오프가 된 게 아니고 뭐 다른 분들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정쩡한 친명이어서 컷오프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해요. 저는 뭐 그야말로 양쪽 다 의원들의 막말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결과론적으로 100%는 아닙니다. 제가 100%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건 좀 상식적인 논리에 기반하지 않는구나. 그런 언어를 쓴 사람들이 많이 공천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히 저 아까 조홍천 의원 얘기처럼 뭐 요즘 뭐 찐명이라는 표현도 쓰고들 그러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간에 공천 받겨서 한번 그냥 속된 말로 질러보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평소에. 우리 정치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사실은 뭐 이 공천 관리를 한다고 그러고 뭐 이른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합니다만 워낙 정성평가가 많잖아요. 양대 정당 다. 원래 그래요. 공천이 100% 공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으로 볼 때 과도하게 이게 아부한 사람들이 되는 구도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 차이가 애매하긴 해요.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민주당은 뭐 이제 국민의힘하고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런 정도 심한 게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의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 지금 권칠승, 김승원, 김영민, 문정부 이런 분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 한 분은 원래는 한국 정치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성평가 아닙니까? 진정한 정성평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게 제가 무슨 뭐 민주당 편 들고 누구 편 드는 게 전혀 아니라 중도층 입장에서 볼 때 이 자꾸만 정치가 이렇게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오염되는 걸 빨리 벗어나게 해야죠. 근데 공천에서 이런 것들이 안 걸러지니까 다음에 어떤 학습 효과가 있습니까? 다음에 국회의원들 이제 4년 전부터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좀 확실하게 쓰니까 되더라. 막말해도 줄 서니까 공천 맞더라. 이렇게 되니까 에라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국회 빠지 달았으니까 한번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선례로 남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친명계에 잇따른 단수 공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명계는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을 계속 받고 비명계는 잇따라 하위 평가 통보를 받는 지금의 민주당 공천을 두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런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공천, 정진상 옥중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동훈 위원장, 오늘 아첨꾼만 살아남는 공천이다 이렇게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이재명 대표는 전통의 민주당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제가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중에서 제가 차은우 씨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첨꾼일 거거든요. 대표의 코를 대신 패주거나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비위 좋은 아부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이 돼버린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입니다. YTN 앵커 출신이고 친명계로 꼽히는 안귀령 씨가요. 서울 도봉갑에 전략 공천되니까 외모는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과거 영상이 화제인 겁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우선 이제 이재명 대표와 차은우 씨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게 이제 외모 이상형이라고 하는 코너예요. 거기서 외모 이상형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묻는 건데, 안기령 이제 후보의 독특한 진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대로 그 취향, 그건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최소한의 객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 사실은 아주 젊은 배우이자 가수인 차은우 씨와 이재명 대표를 묻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를 한 것이 과연 앞으로 안기령 후보가 이제 도봉갑에 가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서울 도봉갑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지 국민들 보고 자기 눈높이에 맞추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도봉갑에 있는 유권자들은 적어도 차은우 씨가 이재명 대표보다 좀 이상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은 상당히 화제가 될 거다. 물론 저게 진지하게 답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런 장소에서도 저런 식으로 이건 일종의 아부의 수준을 넘어서 아첨이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본인이 반론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봉갑입니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제가 유권자입니다, 도봉갑에. 도봉갑 유권자시군요, 최 교수님께서. 지금 안기령 후보가 이 논란이 되는 건요. 방금 보신 그런 외모 평가 이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종하는 그런 후보들이 전략 공천 받고 우선 추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후보가 전략 공천 받은 이 서울 도봉갑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김근태 전 의원이 3선을 했고요. 이어서 부인 임재근 의원이 또 3선을 지냈던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도봉구에 연고도 없는 그 안기령 후보가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되는 것을 두고 이 지역에서 열심히 털을 닦던 이 전 구청장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님. 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 나온 것부터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가면은 말 그대로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은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든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이상형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말씀 나온 그 도봉 지역이 민주당의 우세 지역일 수도 있어 보이겠습니다만 이 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라는 게 어디 한정되어 있겠습니까? 서울 선거, 수도권 선거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어떤 구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는
그 양지가 험지되고 험지가 양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본선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특히 청년 정치인으로서 과거 김근태 의장이나 지금 인재근 의원님께서 해왔던 그런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를 이 안기령 후보가 얼만큼 계승해서 할 수 있는지 역량을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연고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당에서 본선 경쟁력을 보고 적절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 좀 짧게 얘기 못해요.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짧게 못합니다. 예, 아니 안기령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서요. 저희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예능을 유튜브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기령 후보가 남을 험담하는 건 한동훈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싸움에 골몰하기보다는 민생을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를 안기령 후보가 했기 때문에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요. 요즘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도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못 받을 사람들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직접 거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그런 추징금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안 저질렀어요? 그분이 안 저질렀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이 7억 2천 받은 거잖아요. 야, 진짜 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닌 것도 아시죠? 그 이전에 또 대기업한테 2억 받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분은 정말 젊을 때부터 이 정치 바닥을 계속 지배하듯이 계시죠. 철새처럼 계속 옮겨 다니셨죠. 그리고 13년, 14년 가까이 동안에 그 추징금도 안 내셨죠. 세비는 꼭꼭 받아먹으면서 말이죠. 그때 그 추징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천 적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정의 끝이 겨우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해서 단수 공천 받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걸까요? 송영훈 변호사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추징금 다 내긴 냈어요. 근데 1월 말에 냈는데 본인이 공천을 확정지었던 시기가 1월 중순이거든요. 그때는 안 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징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적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적격심사 제도가 전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징금이 거액이 미납되어 있으면 그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혹은 적어도 보류 판정이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적격을 받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지금 민주당의 한둘이 아닌 게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데 그 당시엔 적격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지금 컷오프를 하니까 저렇게 단식 농성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황운하 의원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는데 물론 오늘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처음에 적격 판정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뭐 부적격을 컷오프를 하거나 물러 세우려고 하니까 다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의 적격 심사 제도는 대단히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신용우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 때 피해자 편에서 뭐 진술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자 조력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민주당에 적격 심사를 신청을 하고 한 달이 넘게 적격 부적격 결과 자체를 통지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로 부적격을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적격을 주고 적격 부적격 여부를 심사를 통지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결과도 통보하지 않으면서 괴롭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송 변호사님의 그런 지적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공천 기준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 고약한 사람이구나. 이 양반이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하듯이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서 그냥 개판을 쳐도 모를 거라고 봅니다. 개판이죠. 결정은 하셨어요. 네, 결정을 했습니다. 발표는 그럼 민주당 이름표가 아니면 무소속 아니면 그건 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분들 중에도 그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심한 분은 몇 분 계십니다. 나보다 10배, 20배가 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을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해갖고 그걸 도덕적 문제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공천의 정상적인 이거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웅래 의원은 아직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의실에서 단식 농성 중이고요. 서른 의원은 탈당까지 시사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인식은 다릅니다. 오늘도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계에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민주당의 공천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낙천되신 분들이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매우 억울하실 텐데 위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변호사님,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인식도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일단 1년 전에 확정된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다. 저 말 자체가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단적으로 어떤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네. 민주당의 그 하위 10%, 하위 20%가 있지 않습니까? 하위 10%가요. 원래 민주당에서 감산 폭이 20%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작년 11월 21일에 민주당 총선 기획단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30%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월 21일 전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해서 상세하게 밝혔는데 그 무렵에 민주당 의원들 다면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성환 의원이 밝히기를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여부에 따라서 그 다면 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다면 평가에서 빵점을 맞은 분도 있다. 이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웃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민주당은 1년 전에 수립한 시스템대로 일관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 민주당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님.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기소만 돼도 어떤 뭐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걸 자꾸 완화해주고 어떤 뭐 체포동의안 그 표결 이후에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활동을 해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에게 집단으로 어떤 영점을 준다거나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혹일 뿐이죠. 실제 당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여부는 평가위원들밖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침소봉대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당에서는 뭐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는 과정들, 그 과정들은 얼마든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 한 번 1년 전에 정했으면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또 조정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시스템 공천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좀 그 확대 해석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팩트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그 직전인 9월에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은 팩트입니다. 이 9월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지만 어쨌든 활동은 그때 이루어졌다는 점 저희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내용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도 마냥 방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 후보자가 근거도 없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60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150에서 160석 발언에 바로 뭐 경고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그러시는지. 우리 국민의힘은 해설가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계산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라도 더 좋은 정책 만들고 한 분이라도 더 우리의 대의와 명분 그리고 우리의 실천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최 의원님, 지금 장성민 전 대통령 특보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주도하다가 결국 29회밖에 못 받은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을 거의 다 끝냈다 그러면 여야의 대진표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그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각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다 합니다. 뭐 본인이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략적인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이 또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나오죠. 그러나 지금은 공천이 절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몇 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의 점쟁이라고 해도 저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성민 전 특보의 저런 발언은 충분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상당수의 것들은 대개 전국적으로 지지가 어느 정도다 이런 거는 나오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누가 이길 것인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알 수가 없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경고가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우리가 흔히 세간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치하고 골프는 고개 드는 순간 망한다. 예. 그 말만큼 좀 적절한 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오만해 보이는 순간, 그다음에 국민의 눈에 말하자면 뭔가 교만해 보이는 순간 여지없이 응징했던 게 우리 총선과 대선의 역사입니다. 지금 그걸 놓고 본다면 더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도전자 입장입니다. 지금 지난번 일당을 뺏긴 걸 지금 여당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번 윤석열 정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뭘 한 게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서의 서름, 그러니까 소수당으로서 처절하게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당연히 일당되고 찾아오려 그러면은 도전자 정신으로, 끊임없는 헝그리 정신으로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배고프다는 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저렇게 분위기 약간 바뀌고 정권 심판론이 시작된다고 벌써 우리가 이 과반 넘고 일당할 수 있다? 매우 위험한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도 맞지만 선거 막판에 갈수록 이 한 득점 한 득점 하는 것보다도 대량 실점을 막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화 리스크 매우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끔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행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오늘은 격전지인 강원도 원주를 찾았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인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4월 10일 이전까지 이곳 강원도에 자주 오겠습니다. 예. 내가 마이크 잡으면 예. 안 돼? 여기도 안 돼? 저는 해도 되죠. 이게 불출마가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좀 자연스러운데요. 제가 정치 시작한 다음에 원주 2번째 갔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한 4번, 5번 오고 싶은데 저희가 원주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해주겠다는 성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박정화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긴 합니다만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분이고 지난 총선 때는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원주가 험지거든요. 그런데 공천 잘 됐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당의 후보들을 굉장히 축켜 세워줘야죠. 그래야지 또 선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방문하면 일단 인파를 몰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내놓는 메시지에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지역의 후보들이 부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원주로 갔기 때문에 박정화, 김완석 두 후보도 이름 한 번씩 더 불려지고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동선에 아주 치밀한 전략이 있다고 보는 게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모든 언론사의 메인 뉴스에서 원주에 간 한동훈 위원장과 재판을 받으러 중앙지법에 나간 이재명 대표를 아마 연이어서 비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이미지와 국민의힘 이미지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일정도 좀 보겠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인천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이 있는 곳이죠.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상혁 의원께서 인천에 저를 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래 인천 사람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긴 하지만 또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니까 어쨌든 감흥이 남다른 건 사실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 특혜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피해자들은 내팽개친 원희룡 씨 무슨 낯으로 인천 시민을 만나는지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정말 호암무치합니다. 최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관련 얘기도 했고 지금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과는 조금 비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양당 다 그런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저 회의 때 보면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특혜 비리 의혹 이런 걸 제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이제 선거 공천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선거 국면이 좀 바뀔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이제 네거티브로 나가면 말이죠. 이 선거가 가뜩이나 지금도 혼탁한데 공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가. 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정치 과정이고 특히 공천 과정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당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상대방 후보, 지역구 의원 후보, 지역구 후보를 저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특정 지역구에 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공천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고 없긴 다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안기령 후보 제가 좀 반박을 하려는데 기회를 안 줘서 반박을 못 했는데 안기령 후보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양당 다 마찬가지 합니다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말이죠. 자신이 정정당당하고 의연할 때 비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신들이 잘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조국 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칭 조국 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까지 TBS와 MBC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편파 논란으로 사퇴했던 신장식 변호사를 1호 인재로 영입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왜냐면요. 이분이 음주운전 1번, 무면허 운전 3번 이런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조 전 장관이 이걸 알고도 1호 인재로 영입을 했고 또 적극 두둔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4년 전에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4년 전은 아니고 18년 전이고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다른 변명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뭐 대인 대물사고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걸 알고 있었고요. 진보 정치인 신장식 그 모습에 주목을 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신장식 씨는요, 지난 총선에서도 이 같은 문제로 후보를 사퇴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한 번 벌 받았으니 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신장식 씨는 음주, 무면허 당시에 대인 대물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기준에 대인 대물 피해 없으면 괜찮다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의 그 조건하고는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은 그것을 영구적인 죄값을 치러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 그 잘못했고 반성하고 한번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다시 도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판단의 여지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를 조국 지금 뭐 대표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뭐 전 장관으로 할게요. 조국 전 장관께서 선택하신 저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의 이 검찰 독재 또는 이 검찰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뭐 국민의 평가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송 변호사님, 국민의힘에는 이런 규정이 없죠? 국민의힘도 음주운전 횟수로 보지 무슨 대인 대물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감해주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물론 저도 전과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이 공직선거에 출마를 하고 공직의 뜻을 두고 나서부터는 수신제가를 했어야 맞습니다. 이 신장식 변호사는 2006년, 7년에 본인이 전과가
발생했고 그게 17년 전 일이라고 하는데 이미 1998년에 지방선거 출마를 했었고요. 2000년과 2004년에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2번이나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일찍부터 공직의 뜻을 두고 있었으면 음주운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3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야당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한 것이 자 민주당은 당대표가 전과 사범입니다. 조국신당은 이재용이 미로가 전과 사범입니다. 개혁신당은 사무총장이 전과 5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신장식 씨는요. 2021년부터 최근까지 TBS와 MBC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이 편파 방송 논란으로 하차를 한 인물입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김만배 씨가 직접 겪은 얘기입니다. 본인이 육성으로 한 거예요. 아무리 저쪽에 정치 공작이다 뭐다 얘기를 해도 9월 15일 시점에서 부산저축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을 만한. 두 가지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앤드류 포터의 진정성이라는 거짓말. 미국의 철학자가 쓴 개소리에 대하여.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잔인한 수사를 밀어붙이는 일. 그게 대통령의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을 리가 없다. 최수영 평론가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신 씨가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에 다수의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 신장식 씨가 아니 언론에서 정치권을 직행한 사람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러시는데 법정 제재를 저 정도 맞을 정도면 좀 본인이 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TBS나 MBC에서 라디오 앵커하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있을 때마다 다수의 법정 제재 남기고 몸만 빠져나옵니다. 더더군다나 MBC에서는 3건의 법정 제재 남기고 이번에 최근까지 방송하다가 원래 1월 달에 그만뒀어야 하는데 공직자 사퇴 시한에 따르면은 근데 언론인은 그때까지 사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진행하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재라는 전파를 정말 저는 사적으로 활용하다가 그 공공재를 운영하는 언론기관의 많은 민폐와 정말 엄청난 피해만 남기고 그리고 본인이 몸만 싹 빠져나와서 저렇게 마치 이제 조국 신당에 와가지고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철성 그 경찰청장을 지명하니까 음주운전이 이력이 있다고 미국에선 청문회 자체가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런 적이 지금 신장식 후보는요. 우리 정당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 놓고 인재영이 미로라고 하는데 과연 저는 이렇게 그 각종 폐해를 저지르고 저렇게 정치판에 뛰어들면은 저 피해는 다 오롯이 언론사가 감내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 확실하게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당의 당명에 어떻게든 이 조국 2글자를 넣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김건희가 과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것처럼 정치인 조국의 이름을 넣는다 이렇게 되면 허락을 해주지 않고요.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조국이라는 2글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이 조국 신당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이름을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연결을 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자, 조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과거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이 당명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신당을 사용할 수 있느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회신을 받았다고 조국 신당 측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신당 이런 직접적인 이름은 쓸 수 없지만 조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어떤 다른 정당명은 쓸 수 있다. 이런 답을 회신 받았다. 이게 지금 조국 신당 측의 설명이거든요. 최 의원님.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 거는 쓸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이제 조국이라는 거는 우리의 그 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면 쓸 수 있다. 뭐 이걸로 보여요. 과거에 보면 안철수 신당은 불허했지만 사실은 친박연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2008년 총선 때. 네. 그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친박연대라는 게 결국 친박근혜 연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친박연대 이거는 허용이 돼서
그 의석도 얻어갔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뭐 관점의 차이이긴 하지만 조국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 연상이라는 것이 중앙선관위에서는 약간 좀 객관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의미의 조국이 아니고 일반 유권자가 조국이라는 개인을 연상하게 하는 어떤 이름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렇게 일반론으로 지금 예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 신당 이름을 중앙선관위에 제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선관위에서 해서 통보를 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조국 신당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런 회신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국 신당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밖에 조국 민주개혁당 뭐 이런 저희 최 의원님 말씀처럼 이름 조국이 아니라 어떤 뭐 다른 단어로서의 조국을 상징하는 거라면 쓸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금 선관위 이런 해석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 일본에는요 공직선거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당의 명칭이나 약칭은 그 정당의 대표자나 중의원, 참의원, 명부 등재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이들의 성명이 유추되는 명칭이나 약칭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명문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에는 그런 규정이 명문으로 있지는 않은데 사람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선관위가 해석으로 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국 신당이라는 명칭이 안 되는 것은 일단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어떤 다른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유권자는 조국 전 장관 개인의 이름을 거기서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차제의 이 문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법률 개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